예, 그런 보고 얘가 어디가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나온 돈은 어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군데 있다죠. 금융기관 안팎에 있다. 그죠? 은행이라고 합시다. 은행기관 안에 있을 수 있고 밖에 있을 수 있고. 자, 기억납니까? 은행 밖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랬죠 아까? 민간 보유 현금이죠. 그죠? 은행 밖에 있는 거. 금융기관 밖에 있는 돈이 민간 보유 현금이야. 그걸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현금 통화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밖에 있는 겁니다. 금융기관 밖에 있는 돈. 근데 또 번원 통화 중에 일부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겠죠. 아까 제가 잠깐 스치듯이 얘기했는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뭐라고 한다고? 그래, 지급준비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통해서 번원 통화가 나오게 되면은 두 군데가 있다. 은행 안에 밖에. 은행 안에 있는 게 뭐요? 지급준비고 밖에 있는 게 현금 통화다 이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금 통화는 알았네요. 그렇죠? 한 나라의 통화라고 하는 게 현금과 예금의 합이다 그랬는데 아, 현금은 저렇게 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번원 통화 중에 일부 금융기관 밖에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를 하십시다. 지급준비금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급준비금은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예금 지급준비죠. 예금을 언제 와가지고서 내 돈 내놔라. 인출 요구할 때 그때 이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가정에서 말이죠. 금융 부실이죠. 금융기관이 부도가 난다. 파산이 났다. 이게 현실적으로 뭐겠어? 어떤 은행이 부도 났다. 파산 났다. 현실적인 의미가. 지급준비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에다 내가 예금해 놨는데 카드를 들고 갔습니다. 집어넣고 비밀번호 누르고 5만 원 주라 눌렀더니 화면에 뜨기를 돈이 없는 걸 내일 오면 안 될까? 이게 파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급준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금주가 와가지고 내 돈 내놔라? 그럴 때 돈이 없다? 그게 파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주의의 그 신용 문제죠. 정확하게 은행이 지급준비금이 없게 되면 이거 뭐 보통이 아니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은행이 부도 내는 걸 아직 못 봤죠. 근데 외국에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물론 거기 이제 전국 규모의 은행은 아니겠지만은 지방은행 중심으로 볼 때 한 200개 은행이 부도가 나고 또 새로 생기고 그런다는 거야. 그럼 은행이 부도가 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내 예금을 못 찾아 그게.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보게 되면 1인당 그 한도가 있죠. 만약에 어떤 은행이 부도가 났다. 나 예금 못 찾는다. 근데 한도 얼마까지는 보장해 준다고? 5천까지만. 그렇죠. 5천만 원까지인데 1억 예금했는데 그 은행이 부도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 5천만 원 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외환 위기 때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지금 부실은행 우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근데 그거 그냥 그대로 경제 논리에만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다 부도 내버려야 되지. 그러면 이 은행에다 예금했던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죠. 그럼 뭐 보통 난리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원금은 물론이려니와 이자까지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보장해 주겠다. 이게 바로 뭐였죠? 이게 아까 얘기한 공적 자금 투입이야. 그러니까 이 은행이 자기 예금주들한테 원금 이자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이제. 은행이 파산이 났어. 파산 내면 될 거 아니냐. 정상적이라면 내야죠. 내는데 뭐 전체 은행 뭐 한국이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이걸 공적 자금으로 이걸 정부가 책임져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이제 그만큼 지분을 한국은행에다 넘기고 이런 상태가 되었다. 그럼 은행은 왜 이게 없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그렇죠. 대출금을 회수를 못하는 거죠. 대기업에게 빌려줬는데 대기업이 원금하고 이자를 내야 예금자들한테 원금 이자를 갚을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이 전부 부도내서 자빠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적 자금은 누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들어간 거죠, 여기. 그러니까 대기업이 부도, 이게 금융공황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부실이 되면은 은행 부실이 돼서 한나라 경제가 일반 국민들까지 전부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 준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게가 이제 참 우리가 가슴 아픈 거죠. 저 대기업이 그냥 막 거액의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 잘못한 거지. 은행이 국민 피해. 결국은 국민 돈으로 갖다가 이걸 메꿔준 거다. 이거죠. 그래서 공적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제 성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지급준비금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요거 이제 잘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은행이 부도가 나냐 안 나냐 하는 문제니까 정확히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급준비금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법정지준금이 있고 초과지준금. 자, 그럼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억이 예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1억 예금 중에 일부는 지급 준비해야 된다 이거지. 전액 대출해 줄 수가 없죠. 언제 와서 내 돈 내놔라 그럴지 모르니까 일부는 지급 준비금으로 놔둬야 돼. 근데 여기 법정 지불 준비율, 법으로 정한 지준율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정해져 있겠죠. 법으로 관리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부도나면 큰 야단이니까 반드시 요만큼은 지불 준비해라. 그러면 우리 예에서 법정 지불 준비금 얼마 갖고 있으면 돼요. 은행은. 그렇죠. 1,000만 원을 보유해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말이요. 이거보단 대개 어떻게 될까 은행이. 더 많이 보유하겠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과 지준금 500이다. 자, 그래 보면 합치면은 총 지급 준비금, 실제 지불 준비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500만 원이 되겠죠. 이런 성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봐봐. 그러면 법정 지불 준비율은 법으로 정한 거고 이거보다 많이 갖고 있다. 초과 지준금. 그러면 초과 지준율 하는 개념도 있겠지. 초과 지준율은 얼마입니까? 우리 예에서 5%죠. 그러면 실제 지불 준비율, 총 지불 준비율은 얼마야? 예, 15%. 그치? 그래서 요것이 이제 법정 초과 실제 또는 총 지급 준비금 요 용어 개념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이제 지급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은 이것도 못 믿는 거죠. 은행이 이제 부도 나면 야단인데 그러니까 10% 법정 지준금 보유해라. 최소한 1,000만 원. 근데 이거 네가 다 갖고 있지 말고 일부는 갖다 나한테 맡겨라 이거야. 그래서 한국은행에 갖다 맡기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중앙은행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예치금은 뭐예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 법정 지불 준비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에 갖다가 맡겨놔라. 네가 같이 있지 말고. 대개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6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지. 됐습니다. 이게 본원 통화의 존재 형태가 되겠어. 한국은행의 창구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서 시중에 나온 돈은 결국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요거 금융기관 밖에 있죠.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이 어떻게 돼? 그 중에서 법정 지불준비금의 일부는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되냐면 은행의 시제금과 중앙은행 예치금 둘로 나뉘어지겠죠. 이렇게. 그렇지? 그럼 우리 예에서 한번 말해봐봐. 우리 예에서 총 지급준비금은 얼마죠? 1,500만 원인데 그 중에 어떻게 됐다고? 600만 원은 한국은행에 가 있죠. 중앙은행 예치금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이 시제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은 얼마예요? 그러면 전체 지급준비금 1,500 중에서 600은 한국은행 가 있으니까 900만 시제금이 되겠죠. 됐나요? 예, 요것이 이제 본원 통화가 나오고 그 이후의 존재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 하나만 더 하는데 화폐 발행하기라는 게 있어요. 화폐 발행액은 뭐냐면 본원 통화 저기에서 중앙은행 예치금 뺀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 예치금은 한국은행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발행액은 전체 보내온 통화 발행액에서 중앙은행 예치금을 빼놓은 겁니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요.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통화 공급량. 지금 현재 잔고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그거 알기 위한 단계인데. 근데 통화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됐었죠, 아까? 현금 통화와 예금 통화야. 요거를 창출하는 것은 본원 통화. 그래서 요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금 통화가 어떻게 창출되는구나. 요건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이어서 봐야 되는 건 뭘 봐야 될까? 예금 통화 창출. 그렇죠? 요거 봐야 되지. 그래서 이 본원 통화 얘기 요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이어서 예금 통화 창출에 대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금은행으로부터 창출되는 예금 통화인데요. 요건 신용 창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금 통화가 창출되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요런 게 이제 신용 창조인데 이렇습니다.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을 A 은행에다가 예금했다. 그럼 이제 예금이 1억 창출됐죠? 요 예금을 우리가 본원 예금이라 그래. 최초에 이루어진 예금. 자,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말이죠. 최초로 은행에다가 1억 원을 예금을 했다. 그러면은 이 은행은 이 본원 예금 1억 원을 가지고 신용을 창조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금 통화 창출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저 은행이 이제 대출 과정을 통해서 쭉 예금을 창출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간단한 얘기인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1억 원 예금 받으면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요 갑에게 이자 지불해야 되지. 그리고 은행원들 월급 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 1억 원을 잘 가지고서 운영을 해서 어떻게 돼요? 수익을 내야지. 그래야 이자 주고 은행원들 월급 주고. 그러면 요 1억 원 가지고 수익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가정은 몽땅 대출로만 장사한다 이렇게 봅시다. 돈 장사를 하는데 대출만 한다. 뭐 현실은 꼭 대출만 하는 거 아니죠. 은행이 투자에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대출만 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봅시다. 이제 1억 원을 예를 들어서 을에게 대출해 준다. 근데 제 질문인데 1억 전체를 다 대출해 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뭘 떼놔야 돼? 최소한 뭐는 떼놔? 법정 지급준비금은 떼야죠. 법정은. 근데 아까 우리 예대로 법정 지급준비금을 그대로 10%라고 해봅시다. 그럼 맥시멈 얼마까지 대출해 줄 수 있어요? 예. 9천만 원 대출이야. 근데 또 하나의 가정인데 대출 받은 사람은 그대로 요걸 은행에다가 예금한다. A 또는 B 은행에다가 그냥 또 예금해 놓고 쓴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가정이 됐죠. 뭐예요? 은행은 몽땅 대출한다. 대출 받은 사람은 그거 그대로 은행에다 예금해 놓고 쓴다. 그치? 그러니까 은행권 밖으로 누출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가정입니다. 감 잡았지? 그 다음에 연쇄 과정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은행은 9천만 원 다시 예금 들어왔으니까 또 얼마 대출해 줄 수 있어요, 이제? 병에게 10% 떼고 8,100만 원 대출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다시 어떻게 한다고? 이런 과정이 계속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최초의 1억 본원 예금. 그 다음에 법정 지급준비금 10%씩 계속 빼나가겠죠. 예. 이 전체가 신용 창조 과정이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실에 있어서는 누출도 있겠죠.
누출도 있지만은 우리 예선 그대로다. 이렇게 예금하고 또 대출하고 이런 과정을 밟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것도 어제 우리 승수하면서 뭐 무한등비급수 얘기 나왔는데 그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 이제 해보면은 이런 관계가 된다. 이거죠. 자, DG Gross Deposit 총 예금액입니다. 총 예금액은 S 본원예금 요거는 지불 준비율이야. 우리가 앞으로 말이죠. 요 R을 지불 준비율로 쓸 거예요. 통화 공급 함수에서만은. 물론 앞에서 R을 전부 이자율로 쓰다가 좀 혼돈스럽긴 한데 여기서만은 통화 공급에 있어서만은 지불 준비율로 보자 이거예요. 여기서만은. 그리고 L은 뭐냐면 리갈, 그러니까 법정 지불 준비율 그렇게 하자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L은 뭐라고? 예, 법정 지불 준비율. 그러니까 초항이 1억이고 등비가 법정 지불 준비율. 그렇게 되면은 저런 공식에 따라서 저런 식을 얻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에서 한번 계산해 주십시오. 우리 예 이게 지금 1억이죠? 지불 준비율 10%. 그러면 총 예금 창조액은 얼마라는 거야? 10억이죠. 누군가가 1억을 하고 법정 지불 준비율이 10%라면은 10억 원의 예금이 총 예금이 창출될 수 있다. 이론상 맥시멈 크기죠. 물론 요거보다는 실제는 작겠지 액수가. 그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름 하나 붙여줄까? 요거 지준율의 역수를 뭐라고 할까? 요거 승수죠. 승수. 신용 승수. 10배다 이거지. 그러니까 본원 예금의 10배 예금이 창출될 수 있다 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개념만 더 한다면 DN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건 gross, 요건 뭐가 될까? net. 그렇죠. 순예금 창조.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순예금 창조는 뭘까? 그렇죠? 그러니까 순예금 창조다 하는 것은 낱말의 뜻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순 말 그대로. 금융기관이 창출한 예금액이죠. 최초의 본원예금 1억은 누가 창출한 예금이야? 그건 갑이죠, 갑. 갑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이후가 이제 금융 메커니즘을 통해서 창출된 예금이다 이거지. 그래서 순예금 창조는 금융기관이 창조한 예금액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돼. DN을 묻는데 DG로 답해서 틀리고, 그죠? 거꾸로 틀리고 이러죠. 그러니까 내용을 잘 봐야 되지.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창출한 거다. 그럼 요건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거는 갑이 최초의 은행 한 거고, 이것으로부터 파생적으로 나온 거는 요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건 순, 요까지 더하면 총 예금 창조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 교재 말이죠. 쭉 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90페이지. 이제 결론 낼 때가 됐어.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잘 봐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통화량 결정이죠. 통화량. M.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냐. 근데 M은 현금과 예금이다 그랬어요. 근데 현금은 본원 통화로부터 이런 관계에서 현금 통화가 창출되고 예금은 신용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럼 이제 통화량 결정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관계식하고 여기 관계를 수리적으로 정리하는 거야. 계산으로 수학적으로 쭉 정리를 해서 이제 식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그 중간 과정을 쭉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거 뭐 몽땅 스킵해도 괜찮습니다. 그 결과로 하는데 자, 잘 봅시다. 이래요. 그러면 우선 말이죠. 통화량 결정식. 지금 현재 어떤 특정 시점에 있어서 잔고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지금 여기서 도출되어진 예금 창조식하고
그 다음에 아까 현금 통화 창출 과정의 수리적인 관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중간 과정 얘기는 빼버리고 이러한 수식 하나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중간 과정은 뭐 우리가 수리적인 과정이니까 안 따지고도 되고요. 요것만 이렇게 이제 외우시자 이거지. 근데 우리 교재에는 요 두 번째 식, 요걸 중심으로 해서 그 도출 과정을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계산 결과, 이 크기는 똑같아져. 근데 두 가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불만스러운데 말이죠. 근데 다른 모든 책에서는 이 식보다는 이 식을 더 애용을 해. 네, 그리고 분석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요, 두 개를 우리 교재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 요건 외워야 되고,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이 식보다는 이 식을 이용을 한 문제가 더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외우자 이거야. 같이. 자, 그럼 이제 한번 마무리하자고요. 무슨 얘기냐 한번 봐봐. 어떤 특정 시점에서 통화량, 그죠? 통화량, 현금과 예금의 합은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지. 근데 아까 우리가 한 게 있었어. 뭐냐면 요건 지금 현재 잔고죠. 지금 현재 통화량, 잔고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뭐로 보기로 했나? 통화 공급으로 보기로 했죠. 그래. 그러니까 통화량, 잔고, 결정식을 우리가 이제 수리적으로 정리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그대로. 통화 공급 함수다 이거지. 그렇죠? 이게 통화 공급 함수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나씩 쭉 변수들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소문자 Z 요거는 이렇습니다. 잘 해놔서 써놔야 돼. 소문자 Z는 대문자 C를 M으로 나눈 거예요. 자, M은 통화량이죠. C는 뭐 나오면 커런시, 현금 통화야. 현금 통화. 그럼 한번 관계를 봐주세요. 여러분, 현금 통화 C, 대문자 C, M은 통화량. 그럼 아까 저 왼쪽에서 보면 한 나라의 통화량은 무엇과 무엇의 합이라고? 현금과 예금의 합이죠. 현금과 예금의 합. 그러면 전체 통화량에서 차지하는 현금 통화의 비율이다 이거지. 그럼 한번 답해봐봐. 0.02 무슨 뜻일까? 우리나라가 대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통화량 중에서 몇 퍼센트만 현금 통화야? 2%. 나머지 98%는? 저기 봐봐. 현금과 뭐의 합이요? 예금의 합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잔고 통화량 중에서 2%는 현금. 그러니까 금융기관 밖에 있는 돈들이고 나머지 98%가 뭐라고? 예금 총액이다 이거지. 그치? 요게 현금, 요거 나눈 거, Z야. 그럼 읽기, 요거 Z는 어떻게 읽을까요? 앞으로 이렇게 읽읍시다. 그대로 분자부터 읽어. 현금 통화 비율. 현금 통화 비율. 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Z는 뭐라고요? 다시 큰 소리로. Z는 뭐라? 그게 2%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예, 전체 우리가 뭐 M3다 그러면은 전체 우리나라의 M3 중에서 현금 통화 비율은 0.02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럼 나머지 98%는 뭐라고요? 예금 통화입니다. 예금. 자, 그 다음에 여기 소문자 C 있어요. 요거. 요 밑에는 소문자 C인데 요거는 이렇습니다. D는 예금 통화야. 데포짓, 예금 통화. 요거 C는 대문자 현금 통화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불러줄래요? 분모는 뭐가 된다고? 아까 저기 보면 0.98이죠. 현금 통화는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전체 통화량은 현금과 예금의 합인데
소문자 C는 요거다. 한번 읽어줄래요? 요건 어떻게 읽을까? 현금, 예금 비율이지. 요거는 뭐라고? 현금, 통화 비율. 현금, 예금 비율.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것 중에서 R은 뭐나, R은? 예, 우리가, 다른 데서는 전부 이자율로 썼지만, 여기서는, 예, 지급준비율, 지불준비율로 쓰자, 그죠? 지급준비율, 지준율. 그 다음에 B는 뭘까? 본원통화. 아까 얘기했던 리저브 베이스, 본원통화입니다. 예, 그래서요, 다시 한번 이제 쭉 봅시다. 이거는 뭐, 그 통화 공급 메커니즘, 은행 제도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수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현금, 그 다음에 신용 창조, 이 과정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정리해 보면은, 이러한 통화량 결정식. 근데 요게 바로 통화 공급 함수가 된다 이거지. 그렇죠? 자, 소리내서 한 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문자 Z는 뭐라고 어떻게 읽는다고요? 통화 비율. 의미는 전체 통화에서 차지하는 현금 비율이고, 소문자 C는 뭐 어떻게 읽어요? 예금 비율. 그렇지? 의미는 전체 예금 통화 중에서 차지하는 현금 통화의 비율. R은, B는 본원통화. 근데 이제 한 가지 볼게 말이죠. 요거 잘 보면 이 값이나 이 값은 분명히 어떻게 될까? 1보다 큰 어떤 값이 되겠죠. 분모가 전부 소수점 이하의 값들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요 값은 1보다 커. 그러니까 본원통화의 몇 배 잔고 통화 공급량이 결정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것도 승수죠. 요건 뭐라고 읽어줄까? 요거는 통화 승수. 그래서 이것이 통화 공급 함수입니다. 이거 외워야 되지. 그래서 오늘 뭐 사소하게 말이죠. 외워야 할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통화 공급 함수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할 게 있어. 통화량 변화, 통화 공급량 변화에 대해서 또 나란히 정리를 잘 해놔야 되겠죠. 이 식을 한번 잘 보자고. 두 가지인데요. 소문자 Z, C, R. 자, 한번 답해 주실래? 저 왼쪽 식을 한번 잘 보고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소문자 C가 뭐라고 읽기? 현금 통화 비율. Z 여쭤봐서 제가. Z가 뭐죠? 현금 통화 비율. 얘는 현금 예금 비율. 얘는 이것들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분모 감소니까 이 값들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통화 승수가 커져서 어떻게 돼?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자, 소리내서 한 번만 해봅시다. 어떻게 된다고? Z, C, R이 감소하면 뭐가 증가해요? 통화 승수. 따라서 본원 통화의 크기가 똑같다 하더라도 승수가 커졌으니까 통화량 증가하겠지. 그 다음 본원 통화가 증가하면 또 역시 어떻게 될까? 본원 통화 증가 곱하기 통화 승수만큼 통화량이 증가하겠지. 자, 근데 이제 외워봐야 돼. 근데 아까 우리가 공부했는데 본원 통화 증대 요인이 뭐였죠? 첫 번째가 요거 오늘 중으로 다 외워야 돼. 이따 갈 때 문 앞에서 다 외우고 집에 가. 이거 못 외우면 뭐 첫 번째가 뭐야? 자, 큰 소리 내서 말해봐봐. 정부에 대한 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은행에 긴급히 대출해줬다. 세 번째는
국제수지에서 근데 국제수지가 흑자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지? 경상수지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많을 때 자본 거래에 있어서는 자본의 뭐가 더 많아? 자본 유입이 자본의 유출보다 많을 때 그럴 때 국제수지 흑자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야? 중앙은행의 기타 자산을 그쵸 중앙은행이 매입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봐봐. 정부대출, 은행대출 증가, 국제수지 흑자, 기타자산 매입하면 본원통화량 증가, 통화량이 증가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자본 유입, 유출인데 그러면 결국은 자본이 유입되면은 그렇죠. 국제수지 흑자 나서 본원통화 증가, 통화량 증가한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봐줄까요? 자본 유입이 되는 이유를 세 가지만 들어보시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참 많이 보죠 우리가. 직접 투자, 간접 투자, 기타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문에 맨날 보고 많이 보는 거니까 한번 말해볼까요? 직접 투자는 뭐지? 직접 투자는? 그렇죠. 지난번에 뭐 대우자동차, 그렇죠. 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우리 기업을 인수해서 직접 경영하는 거죠. 또 아니면 우리나라의 땅이나 부동산, 건물을 직접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직접 투자고. 간접 투자는 뭐지? 증권 투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을 외국 자본이 와서 산다. 간접 투자. 기타 투자는요. 말 그대로 빌려오는 거예요. 차입하는 거. 자, 그러니까 자본 유입이 많으면 국제수지 흑자, 본원통화 증가한다. 근데 자본 유입은 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거지. 자, 여러분 말해주세요. 자본 유입은 어느 때 일어난다고? 직접 투자. 두 번째. 간접 투자. 세 번째는 기타 투자. 기타 투자는 뭐요? 차입, 빌려오는 거, 뭐 갚고 이러는 상황이고, 간접 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그죠? 사고 파는 거고, 직접 투자는 기업 인수, 부동산 인수죠. 지금 지난번에 신문 보도 난 거 보니까 서울 시내 땅에서, 서울 시내 중에서 여의도 면적만큼 땅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갔대. 그 강남 지역의 빌딩이 말이죠. 한 3분의 1 정도가 외국인 소유라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 5, 6년 사이에 외국 자본이 그만큼 많이 들어온 거죠, 지금. 그래서 투자가 되게 되고, 또 우리 뭐 전체가 말이죠.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직접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한 나라의 통화량 변동 요인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지? 이게 통화 공급 함수. 함수가 정의됐으니까 변화 요인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만 보면은 이런저런 것들이 통화량 변화 요인이다 이거지. 근데 이제 하나씩 다 따져보자. 그런데 요건 그 비중이 어떻다고? 크지 않죠. 그리고 외생 변수란 말이에요, 이거는. 땅 살까 말까. 외생 변수. 그 다음, 국제수지 흑적자 여부. 우리 마음대로 돼요? 국제수지 흑적자 여부가 대외 요인이죠. 이거 외생 변수로 볼 수 있겠지. 수출, 자본 유치,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 대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올라가 보면 요 부분 정부에 대한 대출 여부, 은행에 대한 대출 여부, 요건 뭐죠? R은 지불 준비율. 요런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 지불 준비율을 올린다 내린다. 대출 할까 말까. 많이 할까 적게 할까. 요거는 정책 변수죠. 금융당국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 읽어주세요. 소문자 Z가 뭐였지? 현금
통화비율. 소문자 C는 현금, 예금비율. 이런 거는 단기에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의 상수들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보자는 말이죠. 통화공급 함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러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통화량이 변화하게 된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요거 외생 변수죠. 요거 대외 요인에 결정되어지는 외생 변수지. 요거 정책 변수, 역시 외생 변수야. 얘는 상수값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 통화량은 어떻게 결정되어진다? M0. 뭐야? 당국의 정책적 판단, 대외 요인 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외생 변수다.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통화 공급의 외생성 그렇게 말해.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볼 때는 통화 공급 함수 내용은 이거지만 통화량은 정해져 있다.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서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죠. 자, 그 말은 뭐냐면 대외 요인과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결정되어진다. 외생적으로 결정되어진다. 그러니까 통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물가가 변한다든가 국민소득이 변한다든지 뭐 이자율이 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변화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죠? 외생적으로 결정되어진다. 이것이 통화 공급의 외생성이었습니다. 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본주의는 화폐경제고 화폐경제에서 통화량 결정 이건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 그래서 이것들을 낱낱이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도 많이 나고 실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는데 사실 실제 시험 문제는 만만치 않아. 실제 시험 문제는 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퀴즈 한번 해볼래? 이런 퀴즈가 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돌이가 말입니다. 1억 보통예금에 있던 거를 정기예금으로 이체했다. 그때 M1, M2, M3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예금을 정기예금으로 이체했대. M1, M2, M3에 미치는 크기, 효과. 잘 생각해봐. 이건 말 그대로 퀴즈야. 여러분, M1은 어떻게 됐나? M1은 줄었죠? M2는 똑같죠? M3도 똑같지? 그치? 왜 그래? M2 안에 M1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아까 여기 보면은 요급을 예금을 요걸로 옮겼다. 그러니까 M1은 줄었지만 M2는 그대로 되겠죠. 원래부터 다 품고 있었던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틀렸어 그거. M2, M3가 일정치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잘 봐봐. M1 감소했어요. 그냥 그대로만 놓고 본다면 그대로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여기 한번 잘 내 힌트 드릴게. 얘가 문제야 얘가. R 지준율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죠? 지준율. 자 봐봐. 보통 예금에 적용되는 지준율하고 정기 예금에 적용되는 지준율이 어떨까요? 다르겠지. 상식적으로 가봐봐. 법정 지불 준비율인데 어느 쪽이 지불 준비율이 높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보통 예금은 언제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 지급 준비를 많이 해놔야지. 근데 정기 예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웬만한 경우 아니면 와서 깨자 소리 안 하겠지. 예, 그러니까 정기 예금에 적용되는 지불 준비율은 낮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1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 지불 준비율이
낮아진 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통화 승수는 커지고 통화량은 증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M1은 감소하고 M2나 M3는 어떻게 돼? 예,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형태 시험이야. 예, 그러니까 낱낱이 잘 챙기지 않으면 또 실수하고 만만치 않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통화 공급 함수인데, 요거는 제가 한꺼번에 처음부터까지 쫙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요거들, 처음에 번원 통화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금 통화, 합쳐서 여기, 그 다음에 통화량 변화 요인, 여기까지 정리해서 요거는 외워야 되고, 그런데, 그 통화량 변동 요인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전부 외생 변수들이다. 그러니까, 통화량은 외생성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이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통화공급 함수에서. 예,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2절 얘기로 넘어가죠.